아까 그 대부분의 그 미쓰비시나 이제 일본 제철의 한국 자산에 대한 압류 처분을 다시 대부분에서 결정해서 그걸 유보됐는데 그걸 추진하면 완전 무력화된다고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윤석열 쪽에서 모르는 바보가 아니고 김명수 현재 대법원장 임기가 올해까지입니다. 어, 네. 6년 임기인데 올해까지 그걸 바꿀 것 같고 그다음 대법원 판사들도 구성을 좀 변화시켜가지고 네. 장난을 치지 않겠나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두 분의 이제 토론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독도 인근에서 이제 공중 해상 훈련이 있었습니다. 한미일 일본 자위대까지 참여해서 해상 공중 훈련이 있었는데 만일에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 동맹이 거의 완성 단계에 가면은 독도를 미군 기지화한다는 것입니다. 미군 기지화해서 독도를 사실상 한국의 고유 영토가 아니라 일본과 공유하는 영토로 전락시키고 그래서 일본은 계속 이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한번 독도에 들어간 이상 그 다음에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독도가 위험하다. 독도가 그 다음 수순이 아닌가. 지금 그런 데다가 이제 요번에 오늘 언론에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 위안부 문제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응답했는지 이게 지금 비공개 정상 간의 내용은 비공개를 하기 때문에 공개 못한다고 계속 묻는데 응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박근혜 때 타결되었던 위안부 합의도 착실하게 이행을 요구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잘 되면 잘 나가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사실은 한일 간의 기금을 만들어서 그 일부를 쓰다가 문재인이 정지시켜가지고 한국 돈으로 대체했단 말이죠. 정지시켜놨는데 그걸 다시 아마 윤석열이가 하겠다고 얘기했을 것 같고 그다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도 수입하라 그러니까 잘 조건이 갖춰지면 하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폭발성이 있습니다. 제가 민주노동당 이제 있을 때 2008년도입니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 기억하시죠? 그것 때문에 촛불이 굉장히 거세게 타올랐어요. 만일에 윤석열이가 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하겠다고 조금이라도 뭐 무기를 한 게 이게 동조한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촛불을 다시 한번 타오르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이 한 25명쯤 되다가 지금 23명인데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전부 다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음소거 해제를 일제히 해 주시면서 지금부터는 질문도 좋고 의견도 좋습니다. 단지 짧게 골고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잠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번에 2018년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이 이제 반도체 핵심 부품에 대해서 대한국 수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화이트리스트에 이제 이름을 올리고 이번에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국산화를 해가지고 대체 부품을 다 만들어가지고 큰 문제 없이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윤석열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구걸을 했어요. 그거 좀 풀어달라고. 푸나 안 푸나 경제 큰 타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도 반주태 동맹, 미국이 주도하는 반제태 동맹에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달라는 이거는 일본의 주문과 같은 것을 윤석열이 앞장서서 구걸을 하고 이걸 미국이 들어줬느냐? 안 들어줬습니다. 아까 김 박사도 얘기했지만은 끝끝내
이게 조폭이 그렇잖아요. 조폭이 그렇다면서요. 가장 최고 오야봉이 있고 그 밑에 중간 보스가 있고 이제 꼬봉이 있잖아요. 중간 보스가 일본인데 일본이 철저하게 꼬봉을 짓밟는 제발 좀 이렇게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짓밟아 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식의 지금 대응을 일본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일본 오신 제가 분들 말씀을 예 지금 누구시죠? 이름 얘기해 주시고 한성동입니다. 예예예. 제가 가만 있어. 아까 저 이장희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아사히신문을 읽은 바로는 예를 들면은 그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일한 의원연맹 쪽에서 아마 대통령하고 대자에서 할 때 그 일한 의원연맹 일본 쪽 의장이 아마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일 텐데 그쪽에서 협조 요청을 해요. 윤 대통령한테. 말하자면 좀 방류하게 해달라, 반대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거기 보니까 아사히 신문에 언급되어 있는 걸로는 그때 윤 대통령의 답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 수치나 증거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 이게 이제 아사히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입장이나 한국 쪽 우려라든가 이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쪽이 관심을 갖는 건 바로 그거였죠. 그러니까 근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 증거라고 하는 게 예컨대 IAEA 같은 거, 국제원자력기구 같은 데도 지금 일본 그 오염수는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IAEA든 뭐 전문가든 간에 이게 그 수십 년 아니면 길게는 수천 년, 수만 년의 이런 그 영향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타난 일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본 정부의 굉장한 로비가 들어갔을 텐데. 예. 그리고 일본은 심지어 그 안전치, 그 기준치를 아예 높여버려, 자의적으로. 예컨대 뭐 100베크렐까지 막 허용한다는 걸 갖다가 자기 기준으로 한 200까지는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고쳐버렸거든요. 그런 정부의 일본 정부의 어떤 그걸 믿고 그들이 그 투명성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걸 쉽게 그냥 수치만 들이대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이다 이게 조사다 해서 들이댄다고 해서 그게 안전하다거나 믿을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예. 하여튼 그런 문제가 예.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은 국민을 설득한다. 이게 윤석열의 답변이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희 교수님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선 그 두 가지. 하나는 후쿠시마 문제 먼저 뭐 한성동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후쿠시마 원전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2021년에 방류할 계획이다 했고 2022년 들어와서는 이제 2023년 4월 달에 방류를 결정한다 해서 올 4월 달에 하게 돼 있는데 요게 한 6월 달로 연기됐습니다. 시간적으로요. 그런데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2021년 4월 달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 및 소위 말하는 그 소위 중간 조치, 잠정 조치를 하기 위한 TF팀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환경부 내에 TF팀이 만들어지고 당내에도 TF팀이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내가 언론을 보니까 이 환경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정부가 묵묵부답이더라 하는 얘기고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소련의 체르노빌 사건 이후에 이는 가장 큰 사건인데 사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그 인과관계가 입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환경 오염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과학적 인과관계가 중요한데 그 입증이라는 것이 그 국제 판례 보면
물론 일본이 지금 한 그 행태는 국제해양법에 의하면 이거 모두 국제법 위반을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제소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가처분 조치 비슷한 잠정 조치를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정권이 바뀌자 현재 유야무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지금 강제동원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언론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한성도 의원님이 IAEA가 이게 사실은 이게 대단히 문제가 많은 기구입니다. 예. 국제 주요한 기구들은 일본이 전부 그 분담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라비를 해가지고 상당히 또 미국도 여기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IAEA 편을 들고 있어요. 그러나 일본과 가까이 있는 우리 태평양 국가에 있는 한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여타 필리핀 이런 여러 나라들은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0.001%라도 문제가 있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묵묵부답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한 의원이 이야기대로 과연 정말 참 일본의 서가가 윤 대통령에게 이와 같은 서로 간의 얘기가 있을 개연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이런 문제가 이것이 제대로 TF팀을 전 정부가 만드는 걸 없애버리고 말이죠. 여기에 대한 아무런 해답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비판을 받아야 될 일이다. 요거 네.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독도 문제는 사실은 이 독도 문제는 단순한 일본과 한국의 독도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달라요. 일본은 독도를 단순한 그 영유권 차원의 문제로서만 보고 있고 한국은 영유권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역사의 문제고 우리 주권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위기 시에는 항상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장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1905년 을사늑약 때 일본이 독도를 알다시피 편입했잖아요. 바로 선점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은 1950년 한국전이 있었을 때 독도에다가 자기들 군대를 진입시키고 또 미군의 폭격 연습장으로서 일본 소파를 맺어서 그걸 정식으로 줬습니다. 또 97년에 한국이 IMF 위기가 있었을 때 신한일 어업협정이라는 것을 해양법 개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몰아붙여서 지금 신한일 어업협정에 의하면 독도가 과거에는 사실 1대1인데 지금 거의 1대 2.1 정도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에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한반도의 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오니까 일본이 또 독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우리 진청규 통일TV 대표님도 오셨고, 여러분이 계신데, 질문 있으시면은 진청규 우리 대표 한 말씀, 요새 고생 많죠? 예, 윤석열 반갑습니다. 치하에서 통일TV 한다는 게 참 어렵죠? 예, 지금 뭐 법정으로 가고 있고요. 통일TV 문제는 그건 뭐 네. 다음 기회에 한번 하도록 하고 오늘 하여간 뭐 김장윤 박사님, 뭐 한승동 선생, 뭐 다 이장희 선배님 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과연 윤석열의 본심이 무엇일까?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게 자기네들 보수 쪽에서도 반일하면은 이거 상당히 좀 아킬레스건 건데도 일본에 가서 저렇게 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가 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김장민 박사나 한승동 선생 좀 말씀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네. 질문입니다. 네. 지금 반일 전선은 최대 전선이잖아요.
보수의 그러니까요. 상당한 부분도 동의가 잘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저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이유가 뭔가. 본의기 예. 예. 저는 제가 한 말씀 네네. 드릴까요? 예, 한승동. 제가 그냥 말 꺼내는 그걸로서 저는 역시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금 4월 달에 지금 미국이 뭔가를 들고 와야 되는데 어떤 성과를 들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강력하게 그걸 요구하고 있고 아하. 미국 뜻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걸 심지어 우리 국내 비판이나 오히려 일본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오히려 거의 뭐 일본 입장에서 거의 완벽하게 그 요구를 수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는 하나의 계기 내지는 수단이었다고 할까요? 그게 그거였지. 원래는 그것이 목적이고 그걸 해결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일본과 미국이 요구하는 일본과의 그 완벽한 관계 회복이라고 할까요? 지소미아를 비롯해서 모든 현안들을 일거에 해결해서 미국이 원하는 바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그 스물보따리를 들고 가기 위한 그걸로서 그게 제일 초점인 것 같아요. 그 때문에 그렇게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또 다른 우리 남경호 선생님, 우리 내일신문의 우리 경제부장 출신 남경호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요새 걱정이 많죠? 페이스북에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토로하시던데 저 음소거가 잘 안 되는데요, 남경호 선생님? 예, 잘 들리나요? 예, 이제 잘 들립니다. 예. 아니, 뭐,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자,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대변인도 들어오셨는데 뭐 하실 말씀 없어요? 노동당이 좀 잘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나라와 민중이 제대로 살지 않겠어요? 이건수 대변인 한 말씀 하세요. 음소거 잘 됐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이제 무역 적자, 재정 적자의 상둥이 적자고 그다음에 핵과 달러로 세계 1급 패권을 구가하다가 달러도 핵도 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봉쇄하고 북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미일 군사동맹, 경제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는데 한일 관계가 걸림돌이 되니까 윤석열이의 강한 이제 압박을 통해서 이제 저렇게 하는데 그냥 압박을 해가지고 못 이긴 채 어쩔 수 없이 딸려가는 지금 박근혜 이명박보다 더 심하게 하잖아요. 이명박이가 윤석열이가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반중 동맹에 가담을 하고 설치고 선제 타격, 사드 추가 배치, 대북 응징 보복 이런 말을 거침없이 얘기하고 오늘 합참 의장은요 서해 쪽에 이제 순시를 가가지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일격에 괴멸시켜라, 일격에 괴멸시키라는 이런 전쟁 도발적인 발언까지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울어지는 석양에 기울어지는 미국의 이 패권이 유지가 되겠냐 이 말이죠. 조금만 미국이 더 약화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명 사대주의 하듯이 계속 그렇게 가면은 이제 한국은 절단 나버릴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거대한 촛불 혁명을 단행했던 우리 국민이 이 영민한 우리 국민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걸 허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윤석열이 퇴진이 곧 이 살 길이고 뭐 퇴진이 평화고 퇴진이 민생이고 퇴진이 민주주의 복원이다 하고
구호가 이제 나옵니다만은 지금 요번에 이 반일 문제, 이 일본 문제, 대일 굴욕 외교를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게 최대 전선이기 때문에 합리적 보수주의자까지 견인을 해서 촛불을 지펴서 한번 해보기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날리든 안 날리고 뭐 식물로 만들든 그건 이제 내년 총선 결과가 또 하나의 고비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남과 북의 이제 평화 협력을 복원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 미일과 이제 중러 이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은데 저쪽이 예 조금 더 다른 문제는 말씀하시죠. 예. 예, 한승동입니다. 저기 그 김 박사님이 마지막에 결론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반일 투쟁이라고 그러나요? 그 반일이란 말이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말 같아서 왜냐하면 반일이란 말을 가장 잘 활용해서 이득을 본 세력이 일본 우익 세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라든가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 문제라든가 이 모든 거를 우리가 무죄 제기를 하거나 해결을 요구하고 혹은 판결을 내리면 그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또 인권 문제이고 보편 인권 문제이고 그리고 민주주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여성 권리 평등의 문제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가치로 완전히 뭉뚱거리고 반일 내셔널리즘으로 그냥 몰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일본은 오히려 한국에서 저렇게 하는 거는 반일 민족주의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저렇게 교육받아가지고 완전히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 역사, 날조된 역사를 그게 정당하다고 교육을 하는 한편으로 한국이 문제 제기하거나 이의 제기하는 걸 모두 저건 근거 없는 반일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수가 일본 국민들 다수가 거기 또 사실 잘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정당성에 대한 안도감 내지는 그다음에 가해자로서의 갖는 어떤 도덕적 죄책감이라나 무게 그런 것으로부터 또 해방시켜주는 것이 반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반일로 일본과 내셔널리즘 대 내셔널리즘으로 이게 그것도 이제 우익적 국수주의적 내셔널리즘을 맞부딪히면은 이건 일본은 일본대로 자기들 정당성을 갖기 때문에 외부의 적을 만들고 그러면 또다시 미국에게만 좋은 미국은 또 위에서 관리자로서 이재인 내지는 분할 통치 수법으로 서로 달래가면서 그리고 급하면 미국에 손 벌리고 우리 먼저 도와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달려들게 하는 아주 고약한 메커니즘 하나가 내셔널리즘인데 이 반일 투쟁이라고 하는 말은 좀 잘 신중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노동자 민중들의 이익, 실리로 보더라도 지금 명백한 계산서든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일, 친미, 친일, 일변도로 정책을 구사했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생기고 이게 민생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가 정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군사,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한미일 예속 군사동맹으로 갔을 때 이제는 중국, 러시아에서 미사일이 남한으로 날아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가중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나오는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보 보수라고 딱 진영 갈리기 전에 하여튼 민생과 평화가 이렇게 가서 되느냐고 이 진보 보수가 많이 논쟁하고 소통해서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어느 길이 옳은가. 예, 저도 좀 한마디 할까요? 네. 우리 방금 말씀하신 거 이제 그 반일을 전면에 대해서 그런 거 신중하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반미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이제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실제 현실에서는 이제 사안별로 해야 되는 거가 맞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윤석열이 약한 부분을 보여줘서 그렇지만 그럼 왜 미국이 이렇게 세게 나오냐 그 한번 미국 입장에서 한번 제가 그 생각하기 보면은 이 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다음에 대만이냐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 대선 시기에 공화당이 아시다시피 유력 트럼프뿐만 아니라 디샌더스 유력한 주자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소강 내지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평가 속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가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대만으로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미 미국 국방부나 그 연구기관은 대만 워게임을 많이 했는데 한 결과 최근에 나온 뭐 국제전략회의에서는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는 걸 결론이 났지만 사실 국방부에서 한 거는 대만을 보호하지 못하는 걸로 워게임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 전쟁 얘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미국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다가 결국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중국이 대만한다는 거고. 그러면서 시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이제 2024년, 내년이죠, 내년. 가장 가까워. 왜냐하면 내년에 미 대선과 대만 총통 선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후보가 나오고 이거를 미 대선에서 대만에 대해서 보호하겠다 이렇게 나올 때 문제가 있다는. 두 번째는 미국에서 말하는 건 2027년에 시진핑 주석이 사선을 하게 돼, 사선. 그래서 이 사선에 중국 입장에서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대만과 전쟁이 나는 여러 가지 워게임에서 볼 때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는 다 중국의 폭격을 받는 걸로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한국은 이제 그 전진 기지로 배치되고 특히 제주도는 잠수함이라든가 항공모함까지도 미 태평양 사령부의 분석입니다. 항공모함이나 잠수함까지도 제주도의 이제 공격 기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보면은 이제 최소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국과도 이제 군사적인 대결까지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대만 문제에 있어서 승리를 하려면 미국과 일본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남한, 한국까지 쳐야 되고 최근에 이번에 한미 군사훈련에 영국의 특수부대도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나토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크게 쳐야지만 그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그 무력을 견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일 군사동맹을 강화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서 이 대만 전쟁에 대비해서 유사시에 대만 전쟁이 났을 때 한국까지도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하는 속도를 좀 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압박이 더 강해지고 있는가 이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예. 네. 예. 저는 이 한미 간에 지금 많은 선생님들을 이미 얘기했습니다만은 문제는 미국이 연출자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우리가 자주적이지 못하면 이와 같은 행태가 계속 나타날 겁니다. 지금 한미 관계가 소위 말하는 민주정부나 문재인 정부조차도 전부 미국의 자주권을 뺏는 그런 데 도장을 찍어줬어요. 여러분 잘 아는 한미 워킹그룹,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또 작전 지휘권, 4.27 판문점 선언을 선언해 놓고도 우리가 남북 간에 교류 협력을 하고 이런 걸 왜 마음대로 못합니까? 미국이 가만 보니까 남북이 자기들끼리 짝짝꿍이 하니 싫으니까 한미 워킹그룹 하자. 그래서 워싱턴에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하더라도 한미 실무회의에서 서로 의논을 하자. 모양은 좋죠. 실질적으로는 남북 간에서 이 진전된다든가 한국이 우리의 외교의 주변의 어떤 문제를 전부 미국하고 이 어떤 그 시스템, 법적인 불평등한 구조 속에 다 가다 버리는 거예요. 이건 문재인 정부조차도 그렇고 죄송합니다만은 문재인 정부 주변에도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저는 이런 구조를 우선 깨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외교에 있어서 남북 간에는
누가 뭐래도 자주성을 확보해야 되는 자주 외교. 미중 간에는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 국제사회에서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중립 외교를 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윤석열 같이 철학이 없는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면, 역사의식이 나타나면 어떤 정치적인 이권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만약에 회복시키려면 엄청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민족적 자산을 소모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독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남북이 보역을 떠나서 거의 의견이 일치되고, 역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식민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남북이 나름대로 지금까지 접촉할 수 있는 어떤 촉이 있었어요. 근데 윤석열이 들어와서 이 문제에 맞서 팔아넘겨버리면 우리는 남북 간에 앞으로 얘기할 우리의 어떤 도덕적 정당성을 다 읽어버렸다는, 참 저는 참담한 생각을 듭니다. 이사님. 예. 자, 이제는 한 10분 그리고 내로. 그래서 제가 한마디 네네. 할 수 있습니다. 남경호 선생님 한 말씀 하세요. 들리나요? 예, 예,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아, 네. 지금 뭐 제가 아주 그 고견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요인, 이런 하나의 상황도 염두에 두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옛날과는 달리 이 중국의 제조업 전체 역량과 미국과 서방 전체를 합친 제조업 역량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하나의 서방 내지는 미국의 그 제조업 역량이 아마도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좀 해보게 되는데, 아마 미국은 하나의 이런 그 하향 곡선을 이렇게 이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집중하고는 있으나 내부 체계도 상당히 지금 현재 이게 망가져 있는 것 같고요. 또 달러의 하나의 그 힘도 예전과는 달리 대략 작년 기준으로는 세계 교역량 중에서 대체로 한 43% 정도가 달러로 결제가 되고 있고, 약 한 30% 정도가 이제 유로화로 결제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는 3%밖에 안 되는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달러의 그 위력이 상당히 약화되는 이제 이런 어떤 시점에서 지금 미국의 지금 그림, 아까 이제 쭉 설명한 한미일 동맹이라든지 기타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하나의 미국이 그려놓은 프로그램대로 과연 이것이 이제 풀릴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희망적이기도 하죠. 그런 네. 것들이. 네네네. 지금 이제 워낙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개판치고는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하나의 어떤 추세, 국제 정세를 좀 감안한다면 조금 더 우리 이제 민족에게 조금 희망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네. 뭐 대략 어느 정도 말씀. 옛날이라 봐야 이제 60, 70년대, 80년대에는 이제 미국의 대외 전략의 제1순위가 이제 유럽, 중동, 그다음에 동아시아 뭐 이런 순위였는데, 지금 단연 동아시아가 미국의 대외 전략의 1순위로 이제 서서히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남미는 이미 핑크 타이드로 불구스름하게 이렇게 돼가고 있고, 중동도 아시다시피 이제 사우디가 이제 이란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는 이런 단계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럽도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따라서는 탈미 조짐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최종적으로 이제 중러 한반도 주변에 이제 강국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미국의 이 운명이 결정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에 한반도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어젠가요? 북쪽에서 이제 EMP탄을 이제 실험을 해 보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성 17호, 이걸 이제 화성 17호를 이제 고각 발사로 해서 했는데, 남은 거는 이제 군사 위성하고 그 다음에 정상각도 발사만 남았단 말이죠.
실제로 맞짱을 뜨면 이제 본토가 받기 때문에 전쟁을 쉽게 걸지는 못하는데 긴장을 높여가지고 북이 안보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어야 된다는 명분을 삼기 위해서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동태적으로 보면서 당면한 과제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니 해도 윤석열이를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이를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 모든 사태는 의도한 대로 반드시 가는 건 아니죠. 저는 한때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지만 일본 저는 우익들이나 그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참 나쁘다. 머리가 나쁜 덕택에 우리가 참 다행이다. 예, 근데 그 위안부 문제나 저기 독도 문제를 저렇게 일본 우익들이 이렇게 집착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해줬다고도 하는 그런 역설적인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도 사실은 뭐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심도 없고 뭐 별 이렇게 우리가 생각 없이 살 수가 있었는데 일본이 끊임없이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그 영토 문제, 특히 이 영토 문제는 아무리 작은 영토라도 이거는 그 강제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 이건 전쟁으로 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일본이 독도를 그렇게 점령하거나 하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가는 완전한 전쟁 상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미국 중재도 먹혀들지 않을 정도로 영토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텐데 다른 방면을 이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면은 그 일본 우익들의 그 계산이야말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바보 같은 계산인데 우리를 돕고 있다는 그 남북 관계가 남북이 접점이 되는 것도 바로 독도 문제나 이런 걸 같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주고. 근데 이게 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반우스갯소리인데 우리 남 선생이 말씀하신 대로 저 굉장히 희망적이긴 한데 지금 그러기에 더욱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뭐 치벤 사이언스라든가 뭐 아리라든가 해가지고 중국을 포위하는 걸 아주 더 노골적으로 하고 있고 질문 이런 하나 말씀.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승동 그 선배께 예.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 실제로 저 일본의 그 무장력 내지는 전쟁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체크해 본 바가 없어서. 저도 뭐 잘 모릅니다만 보통 그 육군은 현저히 떨어지지만 해군은 세계 3위라는 얘기도 듣고 그리고 이번에 국방비도 엄청 올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해군 그 무장 능력으로 보면은 상위급이죠, 톱급이죠. 뭐 그렇게들 그러니까 최신 함정이라든가 뭐 잠수함 뭐 이런 거 항공모함은 없지만 그 미국하고 같이 이제 작전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상급으로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군사적으로는. 임진왜란때 하고 좀 정반대네요. 그때는 참고로 남경호 선생님, 예, 지금 세계 미군이 숫자가 최고 많았던 때가 사실은 그 독일이었어요. 5만 4천인데 예, 독일의 미군들이 2만 정도 폴란드로 가는 바람에 그게 3만 5천이 되고 현재 일본이 5만 4천 정도 최고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2만 5천. 근데 사실은 일본은 법제적으로 미일 신안보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젠 뭐 평화헌법을 고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위법을 만들어서 소위 정상국가, 보통국가 할 수 있는 그런 법제를 미국하고 긴밀하게 작전을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소미아 문제가 우리 우익에서는 북한의 뭐 핵 문제라든가 미사일 이런 문제를 푸시를 삼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일본의 자위대가 UNC의 그 지부가 7군데가 아직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유사 사태가 나면 미군의
한반도에 작전의 병참을 돕기 위해서 일본 자위대는 언제든지 결합할 수 있다. 이게 벌써 조약에 맺어진 겁니다. 그런데 한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얘기 있었잖아요.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우리 명시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상에 비준 받아라. 이래서 그건 어느 정도 양해해야 되는데 북한은 그 유엔 결의에 의해 가지고 별개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은 거기에는 너가 동의받을 필요 없다. 한반도 유사 사태가 북한 지역에 날 때는 일본 자위대는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지소미아를 이렇게 내준 거는 한미일 그 군사동맹 체제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유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한반도의 자주적인 평화라든가 이럴 때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공동선언이나 이 우리 평화 통일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남북 관계에서는 아주 악영향을 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름도 그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란 말이죠. 을사 보호조약 같은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일본 놈들 항상 그 보호자를 잘 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그 해상 자위대가 상당히 wak강한 그런 사실이고요. 근데 뭐 객관적으로 전쟁이 나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컨대 이거는 뭐 서방에서 주로 보는 시각이니까 일본에서 대만을 중국이 쉽사리 그 무료로 점령하거나 할 수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일본 해상 자위대도 그 주요 수준이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그 첨단적인 그런 무장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압도적 수로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점령 기간이 길어지거나 하면 결국은 그 우크라이나 때 비슷하게 해서 중국이 결국 결정적인 손해를 본다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 생각인데, 물론 이거는 이제 서방적 시각이 강한 것이긴 하지만요. 그럴 정도로 하나의 주요 변수로 고려될 정도로, 왜냐하면 미국은 뭐 칠함대도 있고 저기 항공모함 전단이 있긴 하지만 요즘 같은 그 미사일 시대에는 굉장히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일본 해상 자위대이고, 그다음에 저기 이와쿠니라든가 저기 대만 가까이에 있는 일본 섬들, 군소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육지 아래쪽에. 그게 지금 막 기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건 육군은 형편없지만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하늘가리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육군에 가면 일본은 금방 패전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육군은 허술하지만 해군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데 뭐 어느 정도 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함정이나 어떤 무장 능력만 강한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인근 섬들을 다 지금 기지로 만들고 미사일 배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세다고 볼 수 있죠. 네. 예.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오늘 정말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김장민 박사의 발제문이 역대 정권의 대일 정책에 대해서 쭉 정리를 잘 해주셨고, 우리 할 일에 대해서도 반일이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와 민중의 그 이익의 계산을 두드려 봐도 지금 윤석열은 너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 탄핵 사유 명백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국힘 내에 유승민이나 안철수나 이장현 선생님이 한번 만나보실랍니까? 그쪽이 일부 좀 동조를 해야 조금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최대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러고 지금 최근에 이제 퇴진 촛불이 이 소강 상태에 있다가 윤석열이 지금 일본 굴욕 외교를 함으로써 조금 더 번졌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고 이제 저희들이 또 추진하는 것이 비상시국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분문에서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그 다음에 전쟁 위기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지역과 부문에서 쭉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이제 5월 달쯤 해서 전국 비상시국회의로 결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민중공동행동에서는 3월 25일 날 윤석열 심판 총력투쟁이 있고 5월 달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어떻게 잘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다짐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